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동화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남꽃이 맺어준 사랑. 조그만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윗마을에는 키 크고 어깨 넓은 총각이 살고 아랫마을에는 꽃같이 어여쁜 처녀가 살았답니다. 언제부터인가 처녀와 총각은 서로 눈이 맞았어요. 멀리서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아마 아름다운 어느 봄날이었겠지요. 처녀는 나물 캐러 고개를 넘어가고 총각은 소 몰고 고개를 넘어오다 그 고갯마루에서 딱 한 번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차마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바삐바삐 제 갈 길도 못 가고 처녀는 처녀대로 뺨 붉히며 다소곳이 고개 숙여 서 있고 총각은 총각대로 황홀한 기쁨에 어쩔 줄을 모르는데 마침 성남꽃철이라 바야흐로 활짝 피어난 연분홍빛 성남꽃이 눈에 황홀하였어요. 총각이 마침내 총각답게 말없이 그 성남꽃 한 송이를 꺾어 처녀에게 주었답니다. 천만 마디 아름다운 속삭임보다도 더 숱한 이야기가 담긴 가슴 뜨거운 그 성남꽃 한 송이를 처녀는 살포시 수줍은 미소를 띠며 받았어요. 성남꽃 한 송이로 첫사랑을 맺게 된 처녀와 총각은 그날부터 남몰래 아름다운 사랑의 꿈을 꾸게 되었지요. 달이 너무 밝으면 달이 밝아서 만나고 고운 꽃이 새로 피어나면 꽃 때문에 만나고 하늘이 푸르른 날이면 그 푸르름에 또 만나고 새로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갔답니다. 이제는 정말 조금이라도 떨어져서는 못 살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처녀와 총각은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었답니다. 둘 사이를 눈치챈 총각네 부모가 언제나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것이었어요. 총각네는 예부터 뼈대 있는 부잣집인데 처녀네는 너무 천한 가난뱅이였지요. 네 이놈,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 처녀를 만나지 말거라. 무엇이 모자라서 그런 천한 집 처녀에게 마음을 두느냐. 다시 한번 가문을 더럽히는 날에는 날벼락이 떨어질 것이니 명심하여라. 하는 아버지의 노여운 꾸짖음에 총각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버지의 꾸짖음이 두렵다 해도 처녀를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어쩔 수가 없었지요. 총각은 마침내 병이 들고 말았어요.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게 되자 처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불타올라 가슴에 사무쳐서 병이 된 것이지요. 그런 줄도 모르고 총각네 부모들은 의원만 불러오고 좋다는 약만 구해다 먹였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총각의 병은 더욱 깊어져 끝내는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죽기 전에 총각은 그 퀭한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며 말하였지요.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오니 그 처녀를 꼭 한 번만 만나게 해주소서. 꼭 한 번만이라도. 그런 소리는 두 번 다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른 생각은 아예 품지도 말고 어서 몸이나 회복하여 일어나도록 해라. 사내 대장부가 그깟 천한 집 계집 탓에 마음을 바로잡지 못해서야 쓰겠느냐. 아버지는 끝내 총각의 그 간절한 마지막 소원도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총각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산같이 쌓였지만 그만 고요히 두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 총각이 죽은 지 8회째 되는 날 밤 문득 처녀의 집에 나타났어요. 그동안 한잠 잘 자고 있다가 부스스 깨어난 것처럼 총각은 어디서 꺾어왔는지 활짝 핀 연분홍빛 성남꽃 2송이를 들고 있었지요. 아직도 총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처녀는 총각이 아무도 몰래 만나러 온 줄만 알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달려나왔지요. 처녀는 정말 얼마나 애타게 총각을 기다리고 있었던지 기쁨의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답니다. 많이 기다렸소? 총각이 처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눈여겨보며 말하였어요. 예, 하늘처럼 믿으며 기다렸어요. 처녀가 수줍은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이 몸도 진정 보고 싶었다오. 부모님들도 허락을 해주셨으니 이젠 마음을 놓게 되었소. 자, 어서 이 꽃을 받으시오. 하며 총각은 꺾어온 그 성남꽃 한 송이를 처녀의 머리에 제 손으로 꽂아주고 또 한 송이는 제 머리 위에 꽂았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갈 때가 되었소. 지금 이 몸과 함께 가야 하오. 그래서 처녀는 총각을 따라 어느덧 총각네 집 앞까지 오게 되었어요. 총각은 꽉 잠긴 대문을 보더니 처녀만 기다리게 해놓고 혼자 먼저 담장을 뛰어 넘어갔지요. 처녀는 이제 곧 총각이 대문을 활짝 열어주며 맞이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넘어간 총각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날이 새고 밝은 아침이 되었는데도 총각은 자취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처녀는 그래도 그때까지 거기에 꼼짝 않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바로 총각의 아버지였지요. 첫눈에 처녀를 알아본 총각의 아버지는 아직도 노여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웬 처녀가 이른 아침부터 남의 집 대문 앞에 서 있는고 고의한 일이로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고 호통을 쳤답니다. 그러나 어찌된 까닭인지 처녀도 이때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총각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가만히 말하였어요. 뭐라? 내 아들과 함께 왔다고? 허허, 그 무슨 소리인가? 차라리 병풍에 그린 닭이 울었다고 하지 그래. 내 아들은 죽은 지가 벌써 8회째야. 오늘이 바로 묻을 날인데 뭐라 함께 왔다고? 총각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말하였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지금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처녀는 다시 제 머리에 꽂혀있는 성남꽃을 가리키며 말하였답니다. 아니옵니다. 제 머리에 이 성남꽃을 보소서. 어젯밤 아드님이 꽂아준 것이옵니다. 아드님 머리에도 이 꽃 한 송이가 꽂혀 있으니 꽃만 보면 아실 일이 아니옵니까? 진정 그런 일이 있었는가? 예, 아직 이 꽃송이에 밤이슬이 마르지도 않았사오니 어찌 믿지 않으오리까? 그러면 어디 보자. 처녀의 말이 옳은가? 총각의 아버지는 총각이 들어있는 관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자는 듯 누워있는 총각의 머리에 그 성남꽃 한 송이가 밤이슬을 머금은 채 꽂혀있지 않겠어요. 총각은 지난밤 밤길을 걸어온 것이 틀림없어 보였답니다. 풀섭풀 스친 이슬에 젖은 옷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고 신고 있는 신발에도 젖은 흙이 묻어 있었지요.
그러자 사랑하는 총각의 죽은 모습에 처녀는 순간 아 하고 숨이 막혀 까무라치고 말았답니다. 총각이 깨어난 것은 바로 그때였어요. 처녀가 까무러치는 서슬에 되살아난 총각은 내가 언제 죽었었느냐는 듯, 아니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처녀부터 제 가슴에 안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총각과 처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짝을 이루며 30년을 함께 살다 갔다고 합니다.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네가 죽으면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나도 죽어서 나 죽는 바람에 네가 놀라 깨어나면 너 깨는 서슬에 나도 깨어나서 한 30해만 더 살아볼 거나 죽어서도 살아서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30해만 더 한 번 살아볼 거나. 이것은 1000몇백 년이 흐른 오늘날 어느 시인이 문득 이 성남꽃이 맺어준 아름답고 신비스런 사랑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랍니다. 사람처럼 생긴 풀. 옛날 개성 땅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답니다. 두 사람은 온종일 붙어 다닐 만큼 금슬이 좋았지요.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혼이 난 지 2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자식을 낳으려고 좋다는 약은 다 구해서 먹어보았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물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어보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끝내 아기는 생기지 않았지요. 이들 부부는 마주 앉으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걱정이에요. 천지신명께서는 왜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실까요? 그러게 말이오. 우리는 죄도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말이오. 나중에 저승에 가서 조상님을 어떻게 배울지 걱정이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스님이 이들 부부의 집을 찾아왔지요. 나무관세 보살, 떠돌이 중입니다. 시주를 좀 하시지요. 스님이 연부를 외며 시주를 청하자 부인은 쌀독에서 쌀 한 대를 퍼다 주었어요. 스님은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조심스레 물었답니다. 부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십니까? 그게 부인은 머뭇머뭇하다가 스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혼이 난 지 2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이지요. 그러셨군요. 집안에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근심이지요.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승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자식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스님의 말에 부인은 귀가 번쩍 뜨였답니다. 정말입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 마을 뒷산에 자그마한 남자가 있지요. 거기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스님은 부인에게 방법을 알려준 뒤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부인은 안방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하였지요. 자식을 얻을 방법을 알았습니다. 시주를 청하러 온 스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정말이요? 남편은 반색을 하며 부인에게 바싹 다가앉았어요. 우리 마을 뒷산에 있는 남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래요. 그럼 소원을 이룰 수 있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구먼. 오늘 당장 암자로 갑시다.
부부는 깨끗이 목욕을 하고 그날 바로 뒷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암자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지요. 저희 부부는 2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부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빌었답니다. 7일째 되는 날 밤, 부인은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꿈속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다. 너희들 정성이 갸륵하구나. 소원을 들어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내일 새벽 이 산을 넘어가면 커다란 바위가 나타날 것이다. 그 바위 옆에 풀 한 포기가 돋아 있는데 그 풀을 캐어 밭에 심어라. 그리고 풀이 자라면 뿌리를 캐어 약으로 다려 먹어라. 그러면 태기가 있을 것이다. 신령님, 고맙습니다. 잠이 깬 부인은 다음날 새벽 남편과 함께 산을 넘어갔어요. 그러자 꿈속에서 노인이 말한 대로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지요. 그 바위 옆에는 풀 한 포기가 돋아 있었어요. 이 풀이 신령님이 말한 그 풀이로구나. 부인은 풀을 캐어 자기 집 텃밭에 심었답니다. 풀이 자라자 그 뿌리를 캐었는데 꼭 사람처럼 생겼지요. 그래서 이 풀은 사람같이 생긴 풀이라고 인삼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부인은 인삼을 약으로 다려 먹었는데 곧 태기가 있어 10달 만에 귀한 아들을 낳았답니다. 연달아 피는 모란과 함박꽃. 옛날에 파에온이라는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공주에게는 사랑하는 왕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왕자는 공주 곁에 없었어요. 왜냐고요? 먼 나라의 싸움터에 나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공주는 왕자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어쩌면 내일 왕자님이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혹시 밤사이에 왕자님이 돌아온 건 아닐까라는 기대로 눈을 떴답니다. 하지만 왕자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어요. 공주는 날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을 되풀이하며 하루하루 늙어갔지요. 그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웬 눈먼 악사 한 사람이 대문 앞을 지나가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구슬픈 노래였답니다. 공주는 저도 모르게 그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노래를 듣던 공주는 깜짝 놀랐답니다. 화살에 맞은 불쌍한 왕자님, 멀리 있는 공주님을 그리워하다 혼자서 쓸쓸히 죽고 말았네. 왕자님이 마지막 부르던 그 이름 파에온, 파에온, 그리운 파에온. 나는 죽어서 모란이 되니 그대를 그리워하는 마음 모란으로 피어나리. 바로 왕자가 죽어서 모란이 되었다는 노랫말이었어요. 파에온 공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그 모란만이라도 꼭 보아야겠다고 결심하였어요. 그래서 눈먼 악사에게 그 모란이 어디쯤 피어 있는지 물어보았지요. 눈먼 악사가 가르쳐준 곳은 까마득히 멀고 먼 곳이었어요. 공주는 얼마나 오래 걸어왔는지 모른답니다. 지칠 대로 지친 공주가 푹 쓰러진 곳, 그곳이 바로 왕자가 모란으로 피어난 곳이었어요. 그날부터 공주는 날마다 기도를 드렸지요. 영원히 왕자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마침내 기도 소리가 하늘에 닿았답니다. 그리하여 공주는 함박꽃으로 변하여 모란과 나란히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란이 피고 나면 을에 함박꽃이 피게 되었다고 한답니다. 보석 먹은 거위. 유명한 학자 윤회는 어릴 때부터 영특한 인물이었어요. 윤회가 젊었을 때 일이랍니다. 학문에 마음이 쏠린 그는 옷차림 같은 것에 그다지 마음을 쓸 겨를이 없었으므로 남이 보기에는 가난한 시골 사람 그대로였어요. 한 번은 나그네가 되어 먼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까스로 한 주막을 찾아 들어가는데 주막 주인이 보니 그 꾀죄죄한 모습이 돈도 없는 사람 같아 재워주지 않으려고 마침 방이 다 차서 드실 곳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어요. 방이 없으면 아무 데서나 좀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윤회는 어서 아픈 다리를 쉴 생각으로 사정을 하였지요. 방이 없다고 하지 않았소? 주인은 무뚝뚝하게 대꾸하였어요. 방이 없으면 헛간이라도 좋으니 묵고 가게 해주십시오. 윤회는 거듭 간청을 하였지요. 보아하니 남루한 꼴을 한 나그네이긴 하지만 그리 마음 나쁜 사람은 아닌 듯하여 주인은 마지못해 허락을 하였답니다. 헛간이라도 좋다면 좋을 대로 하시구려 하고 거적 하나를 주며 흙바닥에서 자고 가도록 해주었어요. 윤회는 저녁을 먹고 마당가 헛간에 앉아 있노라니 처량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춥지 않은 때라 방이 아니더라도 잘 수는 있었지만 장사치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지요. 달이 밝은 밤이었어요. 윤회가 달을 바라보며 거적 위에 앉아 있노라니까 그 집에서 기르는 거위 한 마리가 엉덩이를 뒤뚝거리며 윤회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지요. 윤회는 짐승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터운 사람이었으므로 거위가 가까이 오는 것이 반가웠어요. 거위는 땅바닥에 뭔가 먹을 것이라도 없나 하고 찾고 있었지요. 네 주인은 심사가 고약하여 기르는 짐승에게도 먹이를 제대로 안 주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주인 사나이가 얄밉고 거위가 가엾어 보여 멍하니 거위의 거동만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이때 주막집 딸인 듯한 어린 계집아이가 졸랑졸랑 뜰로 나왔답니다. 아이는 윤회가 앉아있는 바로 앞에서 무엇인지 동그란 구슬 같은 걸 떨어뜨렸어요. 그러고는 놀라 떨어뜨린 걸 찾느라고 허리를 굽혀 땅바닥을 더듬고 있었지요. 윤회는 그때 거위가 무언지 꿀꺽 집어삼키는 걸 보았답니다. 딸아이가 떨어뜨린 구슬을 먹인가 하고 집어먹는 것이었지요. 딸아이는 손으로 마당을 이리저리 쓸어보다가 구슬이 없는 걸 보고 으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에서 주인이 나왔답니다. 아버지, 내 진주 구슬이 없어졌어. 딸아이가 우는 소리로 말하였어요. 뭐? 진주 구슬이 없어졌다니? 그 보석을 잃어버렸단 말이냐? 주막 주인이 큰 소리를 쳤답니다. 딸아이의 말을 듣고 주막 주인은 그 구슬이 금세 없어질 리 없으니 이건 틀림없이 헛간에 있던 나그네가 몰래 집어 감춘 것이라고 하면서 윤회에게 진주를 내놓으라고 야단을 쳤지요. 나는 그런 걸 가질 사람이 아니오. 하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금방 보는 데서 떨어뜨렸는데 구슬이 온데간데 없으니 집어 감춘 게 아니면 귀신이 가져갔단 말이냐고 윤회를 꾸짖고는
날이 밝으면 관가에 고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주막 주인은 밧줄로 윤회를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았어요. 그러나 윤회는 항거하지 않고 잠자코 묶인 채 앉아서 이렇게 말하였지요. 여보시오 주인장, 내가 도둑의 누명을 쓰고 묶여서 밤을 새우는 건 좋소마는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소.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뭐라고? 남의 보석을 훔치고도 할 말이 있단 말이오? 다른 게 아니라 저기 저 거위를 내 곁에 묶어두시오. 둘이 같이 밤을 새리다. 주인은 픽 웃으며 혼자 묶여있기는 싫은가 보군. 거위야 발목만 매놓으면 될 터이니 그렇게 하구려. 하고 노끈으로 거위의 다리를 묶어 윤회 곁에 매두었어요. 이튿날 아침 날이 새기가 바쁘게 주인은 관가에 도둑 맞은 일을 알리려고 하였어요. 이때 윤회가 주인에게 말하였지요. 관가에 알리기 전에 저 거위의 똥을 조사해 보시오. 찾는 것이 있으리다. 주막 주인이 거위의 똥을 조사해 보니 어젯밤에 잃어버린 진주가 거기에 있었답니다. 주막 주인은 그제야 잘못해서 나그네를 도둑으로 몬 것을 후회하고 그 앞에 엎드려 사과를 하였지요. 정말 손님을 잘못 보고 이런 실례를 하였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윤회는 허허 웃으며 툭툭 옷을 털고 일어났어요. 되었소. 내가 당신을 잘못 보고 묵어가려고 한 것이 잘못이오. 윤회는 이렇게 비꼬아 말하였어요. 그런데 손님께서는 우리 집 거위가 그걸 집어먹은 줄 아셨으면서 왜 진작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랬으면 제가 이런 실례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인의 말에 윤회는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허허, 그야 어제 저녁에 이야기할 수도 있었소마는 당신이 내 말을 단번에 고지 듣고 오늘 아침까지 조용히 기다릴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요. 나를 의심해서 이 거위를 죽이고 배를 갈라보고야 말았을 것 아니오. 그렇게 되면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찾다가 진주를 먹은 탓으로 목숨이 끊어졌을 게 아니오. 그래서 내 잠자코 있었던 것이오. 이 말의 주인은 다시 한번 간복하고 윤회 앞에 공손히 절을 하였답니다. 박문수가 찾아낸 진짜 범인. 어사 박문수는 하인인 칠성이와 함께 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명성을 얻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험한 산을 넘어 어떤 마을에 도착한 박문수는 마을 입구에 주저앉아 있는 한 노인을 만났답니다. 노인은 마치 도깨비처럼 못생긴 얼굴을 가진 거지였어요. 박문수는 거지에게 다가가 물었답니다. 노인장, 이 고을은 사람이 살만합니까? 거지 노인은 박문수를 흘끔 쳐다보고 말하였어요. 살만하니까 살지요. 댁은 무슨 일로 이 시골까지 오셨소? 거지 노인의 목소리는 듣기 거북할 만큼 잔뜩 쉬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마을이건 그 마을의 인심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거지였기에 박문수는 계속 말을 걸었답니다. 그래요? 이 고을의 수령이 청렴결백하다면 백성들도 편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거쳐가기가 편하겠지요. 저는 이곳을 지나는 길손입니다만 노자가 넉넉지 못해서. 수령은 편안하지요. 다만 너무 순해서 그 아래 것들이 살판 나다니까요.
박문수는 마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거지 노인과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던 중 문득 허리춤이 가려워 손으로 긁다 깜짝 놀랐답니다. 잘 감춰야 하는 마패가 빼꼼히 나와 있었기 때문이지요. 때마침 우연인지 거지 노인이 벌떡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도망치듯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그 노인장이 마패를 보았으면 큰 낭패인데. 하는 수 없지. 칠성아, 어서 가자. 박문수는 자신의 실수를 잊으려는 듯 칠성이를 재촉해 마을로 들어갔답니다. 아무래도 이 마을에서 며칠 지내야 할 것 같구나. 수령은 괜찮은 듯 하지만 그런 수령을 이용하여 욕심을 채우려는 무리가 있는 것 같구나. 알았습니다요, 나으리. 박문수는 거지 노인과 나누었던 대화를 칠성이에게 들려주면서 주막으로 향하였어요. 주모, 여기 밥상 하나 차려주시오. 배가 고팠던 두 사람인지라 밥상은 금방 동이 나고 말았답니다. 저녁을 먹은 칠성이는 마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밖으로 나갔지요. 방에 혼자 남은 박문수는 자꾸 마을 입구에서 보았던 거지 노인이 떠올랐어요. 그 거지가 자기의 마패를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칠성이가 자세히 살펴와야 할 텐데. 박문수는 걱정을 떨쳐버리듯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후 칠성이는 한밤중이 돼서야 돌아왔답니다. 좀 알아보았느냐? 박문수가 묻자 칠성이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가슴을 탕탕 치며 말하였답니다. 그럼요. 이 소인이 어디 하루 이틀 해보는 일입니까? 녀석, 큰 소리는. 그래, 무얼 알아왔느냐? 칠성이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밖에서 듣고 온 얘기를 차근차근 말하였어요. 이곳에는 김순실이라고 하는 이름난 옷감 장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기로 유명한데 이 근방에서 그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랍니다. 그 옷감 장사를 한다는 김순실의 집에는 가보았느냐? 물론입니다요. 그 집 머슴하고 이야기까지 나눴는데쇼. 하여튼 그 머슴의 말에 의하면 김순실은 5만 양이라는 큰 돈을 집안 어딘가에 감추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5만 양이라고 했느냐?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상하구나. 왜 자기 돈인데 감춰뒀단 말이냐? 칠성이는 이야기를 더 들어보라는 듯이 서둘러 말을 이었어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요. 김순실에게는 2명의 사촌이 일을 돕고 있는데 김순실은 그 사촌들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촌 2사람은 처음에는 일을 성실하게 돌봐주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자 차츰 재산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게다가 김순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박문수는 의외로 자세히 알아온 칠성이를 기특하게 쳐다본 후 다시 물었답니다. 사촌들의 이름은 무엇이더냐? 한 사람은 길남이이고 또 다른 사람은 성일인데 길남에게는 아들이 그리고 성일에게는 딸이 하나 있답니다. 게다가 그때 김순실의 이복 동생인 민구까지 나타나서 재산을 둘러싼 산파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암투가 계속됐겠군. 예, 그랬다고 합니다. 성 안의 사람들도 누가 재산을 물려받을지 심심찮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김순실이 산속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답니다.
김순실이 시체로? 예, 나으리. 어쨌든 김순실이 갑자기 죽자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그의 재산을 차지할 것인가 하고 야단이랍니다. 유서는 나왔다더냐? 예, 김순실은 자신이 살해당할 걸 미리 알았는지 비교적 유서를 자세하게 써놓았답니다. 우선 자기의 죽음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사촌 2명을 지목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사망한 후로부터 7년 동안은 자기의 후처가 재산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는 사촌 중 착실한 사람이 맡아서 후처를 모시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답니다. 칠성이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박문수가 문득 생각난 듯이 물었어요. 관아에서는 이 일을 어찌 처리하였다고 하더냐? 관아에서는 유서에 쓰여 있는 대로 사촌 2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사건이 나던 당시 길남이는 몸살로 열이 심해서 집에 누워 있었고 성일은 주막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인들을 불러 신문해 보니 길남이는 병으로 방에서 나오지 못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이상하게도 성일이의 행적은 밝혀지지가 않아 관아는 성일을 범인으로 단정했다고 합니다. 성일이도 죄를 인정했다더냐? 성일이는 끝까지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리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면 틀림없이 곤욕을 당했을 것이 분명하였지요. 그 뒤 성일이는 어찌 되었다더냐? 관아에서 멀리 귀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성일은 귀양지에 도착한 후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사건은 차츰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진 채 7년이 지났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자 또다시 길남이가 살해됐다고 합니다. 칠성아,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 좀 쉬거라. 칠성이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박문수는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였어요. 다음 날이었지요.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칠성이가 황급히 돌아왔답니다. 나으리, 나으리! 무슨 일인데 그리 호들갑이냐? 길남이를 죽인 범인이 밝혀졌답니다. 그래? 예상보다 쉽게 결말이 났구나. 그런데 범인이 누구라더냐? 그것이 성일의 외동딸이었다고 합니다. 죽은 성일의 딸 말이냐? 그렇습니다요. 어제 포졸들이 그 처녀의 방을 뒤졌는데 칼과 피 묻은 옷다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건은 일단 끝난 셈이로군. 예,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던 박문수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는 듯 칠성이에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김순실이 숨겼다는 5만 양은 어찌 되었다더냐? 글쎄요. 행방은 아직도 모르고 그저 사람들 입에서만 오르내릴 뿐이랍니다. 하긴 죽은 김순실만이 알고 있겠지. 박문수는 어둠이 깔리는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밤이 깊어 박문수가 소등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무렵이었지요. 문 밖으로 부스럭하는 인기척이 나더니 문틈으로 쪽지 하나가 들어왔답니다. 누구냐? 박문수는 급히 문을 열고 밖을 살폈지만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방문을 닫은 박문수는 서둘러 불을 밝히고 쪽지를 펴보았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아맹 어사님께 귀하신 어른께 이토록 무례한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었고 이번에 발생한 살인 사건에 성일의 딸이 범인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기에 삼가 살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저는 죽은 성일의 원한을 알고 또 그 딸이 원통하게 죄를 뒤집어 썼다는 얘기를 듣고 감히 어사님께 아뢰옵니다. 굽어 살피시어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쪽지를 다 읽고 난 어사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칠성이를 불렀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으리? 문수는 칠성이에게 쪽지를 보여주며 말하였어요. 무슨 쪽지입니까? 성일의 딸이 범인이 아니라는 쪽지니라. 누군데 나리의 정체를 알고 이 쪽지를 보냈을까요? 그러게 말이다. 나의 정체를 밝힌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박문수는 마을 입구에서 보았던 거지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답니다. 문수가 칠성이에게 물었지요. 김순실의 이복 동생은 어떤 자라고 하더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백수 건달이라고 합니다. 김순실은 생전에 그 동생을 믿지 않아 그저 용돈이나 조금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 자는 지금 몇 살인가? 55쯤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을 모두 물어본 박문수는 칠성이를 돌려보내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주막을 나섰지요. 어디로 가십니까, 나으리? 사또를 만나야겠다. 사또라고쇼? 어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박문수는 칠성이의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은 채 걸음을 재촉하였어요. 잠시 후 두 사람은 관아에 도착하였지요. 무슨 일로 왔소? 문지기 포졸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사또를 만나러 왔소이다. 어사 박문수의 말에 문지기 포졸은 가소롭다는 듯 말하였어요. 행색을 보니 거지 같은데 여기가 무슨 거지 합숙소인 줄 알고 왔느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어서 꺼지지 못할까? 사또께 들을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 어서 가서 전해주시게나. 박문수가 거듭 말하자 문지기 포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방자한 놈을 봤나? 그런 꼴을 해가지고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자 어사 박문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놈, 냉큼 안내하지 못할까? 비록 초라하긴 했으나 위험 있는 박문수의 호령에 문지기 포졸은 그만 기세가 꺾였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요? 이때였어요. 멀리서 포졸 한 명이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형방 나으리 오신다. 어서 비켜라. 그 말을 들은 박문수가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하고 형방에게 다가갔지요. 형방 나으리. 관아로 들어가려던 형방은 행색이 초라한 선비가 자신을 부르자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았어요. 니신데 그러시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잡혔다면서요. 그렇소만. 그 용의자는 범인이 아닙니다.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쓴 것이지요. 그 말을 들은 형방은 깜짝 놀랐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오? 근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진범을 잡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겠소? 만약 잡지 못하면 어쩌겠소? 제 목숨을 걸지요. 형방은 진지하게 말하는 박문수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행색은 초라하지만 당당한 것이 한번 믿어도 좋을 것 같았지요. 좋소이다. 나를 따라오시오. 형방은 박문수를 사또에게 데리고 갔어요. 형방의 얘기를 들은 사또는 박문수를 보고 말하였지요. 네가 진범을 잡겠다고? 예, 내일 아침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어찌 믿느냐? 그러자 박문수가 칠성이를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여기 제 하인 놈을 성일의 딸 대신 가둬두고 그 아가씨를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똑똑한 포졸 한 명만 제게 붙여주십시오. 성일의 딸을 놓아달라? 예, 그래야만 진짜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또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허락하였어요. 좋다. 한번 속는 셈치고 믿어보기로 하지. 대신 기한은 내일 아침까지이다. 예, 사또. 박문수는 포졸을 데리고 관할을 나섰답니다. 그리고는 포졸에게 자신의 작전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이야기를 다 들은 포졸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포졸이 향한 곳은 김순실의 집이었는데 포졸은 민구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였어요. 자네가 범인이라던데? 민구는 갑작스런 추궁에 깜짝 놀랐지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말하였어요. 그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이오? 어제 잡혀온 성일의 딸이 자네가 범인이라고 자백했네. 아니면 자기 목을 내놓겠다고 약속까지 했어.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 애가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무고한 나를 모함하다니. 모함이라고? 시침이 떼지 마라. 잡히기 전날 밤 당신과 함께 있었다던데. 포졸의 말에 민구는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허참,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오. 정말 기가 막히는군. 그야 성일의 딸이 그렇게 자백했으니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오. 그런 살인자의 말을 믿는단 말이오. 민구는 거침없이 말을 하였어요. 뻔하지 않소. 제 아비가 차지하지 못한 재산이니 길남이도 차지할 수 없다 하여 그 앙큼한 것이 머리를 써서 범죄를 저질렀을 게 분명하오. 당신이 초자를 속였던 것이 아닌가? 김순실이 감춰둔 돈을 훔쳐서 같이 도망가자고 깨었을지도 모를 일이지. 내가 돈에 욕심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백수로 살았겠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시오. 대답이 궁색해진 포졸은 민구를 노려보다 몸을 휙 돌려 사라졌어요. 민구와 헤어진 포졸은 바로 박문수에게 달려가 민구와 했던 얘기를 들려주었지요. 포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박문수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였어요. 그날 오후 박문수는 포졸과 함께 민구의 방 앞을 지나며 큰 소리로 떠들었답니다. 내일은 광을 뒤진다면서요? 묵은 옷감밖에 없는 곳인데 뒤져서 뭐 하시게요? 혹시 김순실이 생전에 감췄다는 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인가 봅니다. 그렇군요. 박문수는 그렇게 떠들면서 민구의 방을 계속 살폈어요. 그날 저녁, 박문수와 포졸은 일찍 저녁을 먹고 다시 민구의 집으로 갔답니다. 날은 금방 어두워져서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고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요. 박문수가 찾아간 곳은 낮에 민구의 방 앞을 지나면서 떠들었던 그 광이었어요. 한편 민구는 밤이 되자 방을 몰래 빠져나와 광으로 들어갔지요. 그는 마치 쥐새끼처럼 옷감을 살피기 시작하였어요.
잠시 후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민구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렸답니다. 찾았다. 이제 나는 부자다, 부자. 민구는 정신없이 많은 동전을 세고 있다가 눈앞에 갑자기 한복을 입은 여자가 불쑥 나타나자 그만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답니다. 살인자, 내 아버지와 삼촌까지 죽이고 이제는 나까지 살인자로 누명을 씌운 네가 무사할 줄 알았더냐? 이제 보니 성일이 딸이었군. 어떻게 관아에서 빠져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나라고 너를 그냥 둘 줄 아느냐? 어림없는 소리. 순간 민구는 품에서 단도를 꺼내었어요. 단도는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때였답니다. 내 이놈 민구야, 내가 너를 가만두겠느냐? 민구는 또 다른 누군가가 불쑥 나타나자 기겁을 하고 넘어졌지요. 아니, 너는 또 누구냐? 내가 성일이다, 이놈아. 오늘이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참고 기다린 줄 아느냐? 민구는 새로 나타난 사람의 정체가 성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아니, 너는 분명 죽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줄 알았느냐, 이 천벌을 받을 나쁜 놈아. 성일의 머리카락은 온통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도깨비처럼 일그러진 채였어요. 그는 바로 박문수가 마을 입구에서 만난 거지 노인이었지요. 그때 고함 소리와 함께 문이 덜컹 열렸답니다. 이놈들! 광으로 뛰어들어온 것은 바로 포졸과 박문수였지요. 포졸은 즉시 민구를 포박하였어요. 아버지, 내 딸아. 민구가 체포되자 그제야 두 부녀는 서로를 껴안고 한없이 울었답니다. 약속대로 사건을 해결한 박문수는 포졸과 함께 민구를 끌고 관아로 향하였어요. 이렇게 어사 박문수의 지혜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가엾은 사람을 구해줄 수가 있었답니다. 다정한 두 이웃집. 옛날 어느 동네에 다정한 두 이웃집이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었답니다. 한 집은 얌전이라는 계집 아이가 사는 집이었는데 마당가에 큰 배나무가 있다고 해서 배나무집이라고 불렀지요. 또 한 집은 칠성이라는 사내 아이가 사는 집이었는데 큰 황소를 기른다고 해서 누렁둥이네 집이라고 불렀답니다. 두 집 식구들은 먼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말다툼 한번 하지 않고 서로서로 화목하게 지내었지요. 한 집안 식구끼리도 오래 사노라면 한두 번쯤은 티격태격하게 마련인데 어떻게 친척도 아닌 두 이웃집이 그렇게도 의좋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두 이웃집이 의좋게 살던 이야기를 하자면 밤새도록 해도 못다 할 듯합니다. 그러니 두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릴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선들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오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칠성이는 밖에 나가 동네 아이들과 풀 메뚜기를 잡으며 재미나게 놀다가 저녁녘에야 집으로 돌아왔지요. 살인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칠성이는 울타리 옆에 배 두 알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칠성이는 얼른 달려가서 양손에 한 알씩 집어들었지요. 신누렇게 익은 먹음직스럽게 생긴 배였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물씬 물씬 풍기는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스르르 돌았지요. 칠성이는 배고픈 김에 이것저것 생각할 새도 없이 한 입 뚝 베어 어석어석 먹었어요. 바로 그때 황소를 앞세우고 가을갈이 하러 갔던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토방에 앉아서 배를 먹고 있는 아들을 보고 물었지요. 칠성아, 너 그 배 어디서 났느냐? 우리 집 마당에서 주웠어요. 뭐라고? 우리 집 마당에서 줍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정말이에요, 아버지. 저 울타리 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칠성이가 가리키는 곳을 눈여겨보았어요. 울타리 너머로 이웃집 배나무 가지 하나가 쭉 뻗어 들어와 있었지요. 틀림없이 그 가지에서 떨어진 배였답니다. 아버지는 대뜸 성이 나서 커다란 손으로 칠성이의 엉덩이를 철썩 때리며 꾸짖었어요. 너는 언제야 철이 들겠느냐? 그래, 그 배가 이웃집 배나무에서 떨어진 줄 몰랐단 말이냐? 아무리 우리 집 마당에 떨어져 있다 해도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못 쓴단다. 당장 가서 얌전히 내 아버지 보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칠성이는 얻어맞은 엉덩이가 얼얼해서 울었어요. 사내 녀석이 울긴 어서 썩 갔다 오지 못할까? 아버지는 또다시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칠성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살인문으로 걸어 나갔지요. 바로 그때 울타리 곁에 서서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다 듣고 있던 얌전이네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나오더니 배 나무를 찢기 시작했어요. 칠성이 아버지는 급히 달려가 얌전히 아버지 보고 물었지요. 여보게, 이웃집 동갑이 그 귀중한 배나무를 갑자기 왜 찍나? 배나무가 아무리 귀중하다 한들 이웃집 외아들보다야 더 귀하겠나. 이 배나무 때문에 칠성이가 엉덩짝을 얻어맞은 게 분해서 그러네. 그러니 아예 없애치우면 될 게 아닌가? 허허, 참 사람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다니까. 제발 찍지 말게나. 아무렴 그러면 그렇겠지. 얌전이네 아버지는 배나무에 올라가 신누렇게 익은 배를 한 알도 남기지 않고 다 땄답니다. 그러고는 똑같이 나누어 한 몫을 울타리 너머로 넘겨보냈어요. 아직 나이가 어린 칠성이는 자기 아버지가 얌전히 아버지 보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빌었는지 그 이유를 딱히는 알 수가 없었지요. 물론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다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날 칠성이는 제 앞에 저절로 굴러온 물건이 제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남의 물건일 때에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똑똑히 알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두 이웃집 사이가 이러했으니 다정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자면 그 이듬해 어느 여름날이었답니다. 하루 종일 논 김을 메고 나서 저녁녘에야 집으로 돌아오던 얌전이네 아버지는 텃밭 머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웬일인지 딸애가 콩포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홀짝홀짝 울고 있었지요. 얌전아, 너 왜 우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얌전이는 흐느끼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해야 알지. 어머니한테 꾸중을 들었느냐? 예, 집을 잘못 봐서. 꾸중 들을 짓을 했으면 꾸중을 들어야지.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가자꾸나. 얌전이네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았어요. 알아보니
얌전이가 집을 비워둔 채 밖에 나가 노는 사이에 이웃집 황소가 지나가다가 텃밭의 콩을 대여섯 폭이나 뜯어먹었다는 것이었지요. 얌전이네 아버지는 콩도 콩이거니와 딸이 제 어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단히 으름장을 놓았지요. 얘야, 여기 좀 앉아라. 언제부터 어머니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느냐? 다시 한번 그랬단 보거라. 집에선 내쫓고 말터이니? 얌전이는 옷고름으로 눈물을 씻었답니다. 훌쩍거리긴. 어서 뚝 그치거라. 이웃집에서 듣겠다. 그날 밤 얌전이네 아버지는 집안 식구들에게 이웃집 황소가 텃밭에 콩을 뜯어 먹었다는 소리를 아예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러나 이웃집에서 벌어진 일을 칠성이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었지요. 그 이튿날 꼭두 새벽에 일어난 칠성이 아버지는 자기 집 황소를 사정없이 족치고 나서 살인문 밖으로 끌어냈어요. 얌전히 아버지가 급히 달려와 앞을 막아서며 물었지요. 여보게, 이웃집 동갑이 갑자기 정신이 나갔는가? 애지중지 기르던 소를 왜 때리나? 글쎄, 생각을 좀 해보게.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도 이웃집 텃밭에 뛰어드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놈의 황소 때문에 그 우리 얌전이가 꾸중 들은 걸 생각하면 분해서 못 견디겠단 말일세. 그래서 당장 푸죽간에 팔아치우려는 거야. 원, 사람도? 그래, 제 어머니 말을 잘 안 들은 우리 얌전이 잘못이 더 크지 황소 잘못이 더 크겠나?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자네 마음이 그러니 말 못하는 황소도 이제부터는 그런 짓을 안 할 걸세. 얌전이네 아버지가 몇 번이나 말리고 나서야 칠성이 아버지는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두 이웃집은 더욱더 다정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후 소식을 들으니 두 집에서는 아들, 딸들을 잘 키워 서로 사위와 며느리로 삼고 더욱 화목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인지는 딱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자기 부모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자식들도 사이좋게 지냈을 건 너무나도 뻔한 일이지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은 법이니까요.